김육.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민중과 호흡을 같이 했던 그의 사상은 유형원에게 이어져 실학사상의 꽃을 피웠다. 잠곡 김육은 이 나라의 가장 격동기에 산 인물이다. 곧 어린 나이에 임진왜란을 겪고 작년에는 왕이 뒤바뀌는 인조 반정을 목격했으며 늙은 나이에는 병자호란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역사 경험 속에서 벼슬아치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의 비참한 생활에 늘 눈길을 돌리고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를 늘 고심했던 것이다. 그는 이런 시를 쓴 적이 있다. 옛 역사를 읽고 싶지 않다네. 그것을 읽으면 눈물이 흐른단 말일세. 군자는 늘 곤욕을 당하고 소인은 흔히 덕지하거든. 저 요순시대 아래에는 하루도 정치가 잘 된 적이 없네. 생민이 무슨 죄가 있어. 창천의 뜻이 아득하구려. 그의 일념이 어디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일 것이다. 이런 그는 청풍김씨라는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의 오대조 김식이 개혁정치를 하려다가 죽임을 당한 일로 늘 자부심을 지니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명문의 아들들이 흔히 밟는 코스대로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대북파가 정권을 쥐고 있는 광해군 치하에서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못했다. 그는 대북파와 반대되는 서인 집안의 자손이었고 더욱이 서인의 맹장이었던 척화 대신인 김상은의 제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어쨌든 그는 대북파의 거물 정인홍과 문묘 배향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엔 대과 응시 자격이 박탈되었다. 그는 쓸쓸한 기분을 안고 가평의 고향마을 잠곡리로 돌아왔다. 그는 고향마을에서 밭을 갈고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나날을 보냈다. 35살의 작년, 다음에 자격 박탈이 해제되었지만 그는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단념하였다. 그리고 고향마을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의 호를 잠곡이라 하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 잠곡은 이때부터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뼈빠지게 농사를 짓고도 이 명목 저 명목으로 뜯겨 끼니를 이어 양식조차 없는 백성들. 잠곡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성리학 따위 관념의 세계로 빠져드는 당시의 선비들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잠곡은 현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앞에서 예로 든 그의 시는 이 무렵 지은 것으로 보인다. 잠곡은 조정과는 일체 관계를 끊고 10년 동안 이런 생활 속에서 보냈다. 달도 차면 기우는 법. 인조 반정으로 대북파는 밀려나고 서인 정권이 들어섰다. 잠곡은 40대 중반의 나이로 다시 조정에 불려 나왔다. 잠곡은 1624년 인조 2년 충청도 음성고을의 원념으로 부임했다. 연부 역강한 나이에 의욕에 불타는 관인에게 최초로 한 고을의 행정이 맡겨진 것이다. 그러나 음성은 형편없는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부임하자 고을의 조세, 구실아치들의 행패, 농민들의 부담, 토의 횡포 따위를 점고했다. 그가 야인으로서 농촌을 바라보던 때보다도 현실은 더욱 암담했다. 음성은 두 개의 면말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그나마 수탈에 견디다 못해 도망쳐서 거의 비어 있었고 논밭도 갈아붙일 사람이 없어 황폐해져 있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굶주림에 부항이 들고 역질이 돌아 구렁을 채울 정도로 죽어갔다. 이런 마당에 온갖 명목의 부세를 독촉하는 문서들이 빗발치듯이 날아들고 있었다. 이런 명목의 쌀을 내라. 저런 명목의 배를 내라. 이런 제사가 있으니 공물을 바치라. 궁중에 드릴 약재를 내라고 졸라대는 것이었다. 한 집안 식구가 도망가고 없으면 가까운 일가부치와 이웃집에 그 몫을 씌우고 있었다. 잠곡은 또 이렇게 적고 있다. 현에 도착한 뒤에 경내를 두루 살펴보고 묵혀진 밭을 알아보았더니 나무가 우거진 밭인데도 조세를 아직도 매기고 있었고 잡초가 무성한 집터인데도 계속 호세를 거두고 있었다. 잠곡은 이런 실정을 모두 임금에게 써서 올렸다. 그는 조금도 숨김없이 그리고 군정 대신들의 못마땅한 눈길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고을의 이런 비정을 상소하면서 그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이따위 부정들은 자기 손으로 뿌리 뽑을 수 있으나 제도의 문제만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말했다. 그리고 음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 관할의 불균형을 시정하자고 제시했다. 곧 이웃의 충주목은 40여 면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관할 아래의 축산 진천은 120리나 떨어져 있어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백성의 고통도 심하니 이 음성의 옆에 붙어있는 두 면을 떼어주면 백성들의 부담을 균형 있게 바로잡고 또 토 따위 대지주들의 횡포도 바로잡겠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묵살되었다. 잠곡으로서는 이런 일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시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조정정책을 세우는 하나의 실험으로서 건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관말직의 작은 고을원의 목소리에 조정의 보수 세력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개혁 의지를 방해하고 있었다. 잠곡은 음성의 일을 채 바로잡지도 못한 채 1년도 못 되어 다시 중앙정계로 나왔다. 잠곡이 서울에 온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진 세력과 충돌을 빚다가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날 적에 그는 동지사로 중국에 다녀왔다. 꺼져가는 명나라의 조정을 보았고 오랑캐 여진이 천국을 세워 우기를 성천하는 기세로 중국을 제압하는 국제질서의 판도를 목격했다. 나라에서는 청과 군신의 관계를 맺는 굴욕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그는 충청도 관찰사가 되었다. 그가 현감으로 일할 때보다 두 난리를 겪고 난 뒤의 농민은 더욱 비참했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 텅텅 비자 농민들에게 지어진 부담 또한 더욱 늘어갔다. 그 부담들은 토지에서 받아내는 조세와 군대의 경비를 물거나 국가의 일에 동원되는 부역, 그리고 특산물을 관에 바치는 곡물 따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곡물이 가장 폐단이 컸었다. 곡물은 비록 특산물을 바치는 것이나 농민들은 제때 이것을 낼 수 없어서 중간 상인들에게 의뢰했다. 중간 상인들은 관건과 결탁해서 방납은 곡물을 독립하여 대신 바치면서 이익을 보는 일을 말합니다. 방납을 일삼았는데 그 이익이 10배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잠곡은 이 공납을 대동법에 의거하여 쌀과 배로 환산하여 한 가구당 배 한 필, 쌀 2말로 통일하여 내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것을 대동법이라 하는데 당시 대동법은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잠곡은 계속해서 충청도만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등지로 확대하여 대동법의 실시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는 이런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조세의 불편, 방납의 폐단, 대지주와 토호, 그리고 상인들의 비리를 조금도 주저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대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던 김집 등의 벼슬아치들은 잠곡의 주장을 늘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그의 경제정책은 한 걸음 나아가 용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돈의 사용으로 그 유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나라에 바치는 물품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의 시장경제에서 주로 시골에서는 물물 교환의 형태가 성행되는 것을 막고 현물로 받는 국가 공납의 폐단도 줄게 되는 이점을 역설했다. 또 길을 잘 닦아 말이나 사람으로 짐을 나르기보다 수레를 사용할 것을 내세웠고 원활한 관계를 위해 수차의 보급을 주장했다. 이런 그의 혁신정책은 번번이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지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밀려 벼슬을 버리고 조정에서 쫓겨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는 또 당시 청나를 쳐서 원수를 갚자는 북불론이 효종과 송시열 등에 의해 제기될 적에도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튼튼히 못하고서는 이것은 한낱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어쨌든 그는 양극에서 1년 남짓 응거하다가 효종의 부름을 받고 다시 조정에 나왔다. 그리고 그의 여러 정책이 효종의 인정을 받아 일부 실시되면서 그는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리하여 그가 줄기차게 주장하던 대동법이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실시를 보았다. 또 국가의 공납도 일부 돈으로 받아들이는 실현을 보았다. 참으로 집념과 정열로 이룩된 성과였다. 그는 민중의 강고를 풀어주기 위해 생애를 바쳤던 분이다. 조선조의 벼슬아치들 대부분이 자기네들의 특권을 누리는 데만 열중하고 자기네들의 세력을 부식하여 정권을 잡기에만 정열을 쏟는 모습들은 너무나 흔히 보게 된다. 그러나 잠곡은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몸소 민중과 호흡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물을 역사에서 찾기가 그리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의 일련의 주장들은 점진적인 개량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는 전면적인 제도의 개혁을 내세운 것은 아니요, 또 체제 그 자체의 모순 구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조선조의 신분 구조에 따라 특권,
토지의 독점 현상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그리 명석한 견해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어쨌든 그는 공리공담을 일삼지 않았고 일신의 영역을 떠나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해 헌신했다. 그리하여 그의 많은 저서들은 사변의 것이 아니요 현실 문제를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의 사상은 곧 그보다 40여 년 뒤에 태어난 반개 유형원에게로 이어져서 실학의 시조가 되었다. 그의 자손들 곧 김우명, 김석주 등이 뒤에 당쟁에 휘말려 그의 사상을 개성치 못한 것은 하나의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